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이렇게 눈앞의 정보가 아니라 사회나 경제를 움직이는 원리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러한 식견이 있으면 눈앞에 나타난 기회를 잡아 확실하게 돈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돈과 지위를 얻어 오랫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인문학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부자의 인문학, 지은이 가야 게이츠, 옮기니 한세희, 발행 문예 춘추사, 발행일 2022년 12월 15일입니다. 생각의 깊이와 사고의 크기만큼 부자가 된다. 인문학으로 크고 높고 넓게 사유하라. 모두가 부자를 꿈꾸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부자의 길이 인문학을 도움닫기로 펼쳐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즉, 시대나 분야에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문학을 배우는 일입니다. 인문학은 성공한 사람에게는 일종의 즐거움이자 특권이기도 합니다. 기자 출신으로 성공한 투자 전문가이기도 한 저자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인문학을 공부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언을 이 책 부자의 인문학으로 완결했습니다. 인문학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인터넷 검색 결과에만 매몰될 때 인문학을 아는 사람은 진짜 지식이 무엇인지 배움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여 남들보다 먼저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렇듯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설명서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는다면 당장 눈앞에 있는 투자처나 유행 상품의 정보보다 인문학의 중요함을 확실히 느낄 것입니다. 나만의 지식으로 무장해서 그것을 비즈니스와 투자에 적절히 응용하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회사원보다 자본가가 훨씬 유리한 이유. 같은 모델을 다른 각도로 보기. GDP를 나타내는 항등식 Y는 C 플러스 G 플러스 I에서 각 항목은 개인 소비, 정부 지출, 투자를 말한다. 먼저 개인 소비는 문자 그대로 개인이 물품을 사서 쓴 금액을 말하며 정부 지출은 정부가 지출한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공장의 기계나 건물 등에 대한 지출을 말한다. 이때 소비와 지출의 차이는 이익을 얻느냐에 달려 있다. 즉, 이 등식은 그 나라에서 국민이나 정부가 1년간 사용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따라서 이 항등식은 GDP의 지출면에 주목한 수식이다. 그런데 이 등식을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돈을 쓴 사람이 있으니 그 돈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앞서 일본의 GDP는 500조 엔이라고 설명했는데 만약 이 돈을 다 썼다면 이 500조 엔을 받은 쪽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를 GDP의 분배면이라고 한다. 게다가 돈이 오가는 전제로 물건을 판매했으므로 사용한 금액과 같은 금액의 생산이 발생한다. 따라서 GDP에서 지출, 분배, 생산 금액은 모두 일치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경제학 기초 교과서에 등장하는 GDP 3면 등가의 원칙이다. 대부분은 교과서를 읽고 3면 등가를 암기했을 테지만 인문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보다는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한다. 똑같은 GDP라도 사용하는 쪽의 관점과 받는 쪽의 관점은 상당히 다르므로 하나의 상황을 다르게 분석할 수 있다. 보통은 지출면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가 몇 % 증가했다고 분석하기 쉽지만 반대로 분배면을 주목하면 정확하게 수익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경제학을 알면 자산 1억엔의 중요성이 보인다. 좀 전에 지출면과 마찬가지로 분배면을 항등식으로 나타내면 Y는 L 플러스 K가 되는데 이때 L은 노동에 대한 보수를 말한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는 우리가 받는 임금을 말하며
상품을 사기 위해 누군가 지출한 돈이 최종적으로 누군가의 급료 형태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이어서 다른 항목인 K는 자본에 대한 보수다. 경제활동은 재화와 서비스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닭고기 꼬치구이 가게를 경영한다면 닭고기를 굽는 사람과 닭고기만 있다고 해서 굴러가지 않는다. 추가로 손님에게 닭고기 꼬치를 팔 공간인 점포가 필요하다. 이때 내장 공사 등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 자금을 제공해준 사람에게는 이자나 배당 같은 형태로 그 출자를 보상해야 한다. 이러한 보상이 없다면 사업에 출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GDP 모델은 기업이 번 돈을 임금 형태로 노동자에게 분배함과 동시에 이자나 배당 같은 형태로 자본가에게 환원하는 것이 바로 경제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요컨대 돈을 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임금을 받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자본을 제공하는 대신 이자나 배당을 받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실제 경제에서 돈은 어떻게 분배되고 있을까? 앞서 일본의 GDP가 약 500조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500조엔 중에서 노동자 보수로 나가는 금액은 약 250조엔으로 이는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한편 자본에 대한 대가로 나가는 금액은 약 100조엔이다. 나머지는 설비의 감가상각 등 고정 자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라진다. 그리고 자본으로 제공되는 돈의 총액은 약 300조엔으로 이를 대략 계산하면 일본 전체로 보면 투자의 평균 이율은 3.3%라는 수치가 나온다. 일본에는 약 6,600만 명의 노동자가 있으므로 노동자 보수를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연간 수입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약 380만 엔이 나오는데 이는 일본인 노동자의 평균 연수입에 가까운 수치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급료를 받으며 일하는 한 1년간 평균 380만 엔밖에 벌 수 없는 구조란 뜻이다. 한편 자본을 가지고 돈을 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본금으로 투자하면 평균 3.3%의 연이율이 생긴다는 계산이 나오므로 만약 준비한 자금이 1억엔인 사람은 연이율 3.3%, 즉 일하지 않고 연간 330만 엔 정도를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부자에 관한 서적이나 잡지 등에서 1억엔을 모아라 라는 말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숫자를 쓰는 이유는 보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이 숨어 있다.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자산 1억엔을 자금으로 투자했을 경우 연수입에 가까운 금액을 불로소득으로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도 GDP의 분배명과 돈의 총액인 절약에 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는 편이다. 이때 경제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면 부자의 기준이 1억엔인 이유, 그리고 2015년에 화제가 된 토마 피케티의 이론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이유는 경제학 지식 덕분. 프랑스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는 저서인 21세기 자본에서 부를 가진 자본가와 노동자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노동자에 대한 보수와 자본에 대한 보수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에 대한 보수는 GDP 성장률이 증가하지 않으면 늘지 않는다. 즉, 경제 성장만이 노동자의 급료를 늘릴 방법인 셈이다. 한편 자본에 대한 이자나 배당은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데 이는 기업 측이 노동자의 급료 상승보다 이자나 배당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기업은 투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든 경제 성장률보다 자본에 의한 이율이 높아지고 이에 노동자와 자본가의 격차는 계속 벌어진다는 이론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 책을 포함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부자에 관한 많은 책에는 사업과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방법뿐이냐며 화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학 지식을 활용해 얻은 결과도 역시 비슷한 결론을 이야기한다. 노동자로서 급료를 받는 것보다 자본가나 투자가로서 리턴을 얻는 편이 부자가 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편 창업도 본인의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완전히 똑같다. 아무튼 위험 요소는 많아도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편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건 아주 당연한 결론이다. 이때 경제에 관한 지식이 있으면 이 사실을 깨닫고 말도 안 되는 꿈을 쫓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사실이다. 이보다 더 유력한 방법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비로소 투자가나 실업가다운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를 학술적인 말로 바꿔보면 기업가 정신이라 할 수 있겠다. 경제활동은 인간의 행동을 집대성한 것이므로 마지막에는 정신적인 부분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나도 과거에는 회사원이었다. 독립한 뒤 사업이나 투자에 발을 들이기까지 고민이 많았고 이것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다. 하지만 결국 실업가와 투자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결정적 이유는 투자가나 실업가여야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경제학적 지식을 얻은 덕분이었다. 즉, 경제학 지식이 나를 밀어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경제학은 왜 불확실한가? 경제학만큼 일반적으로 심한 비판을 받는 학문 분야도 없을 것이다. 물리학이나 문화 인류학 분야에서는 어떤 의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경제학을 주제로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경제학 학설이나 이론은 방송에서 특히 다루는 주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은 친숙하기까지 하다. 바로 최근까지 방송에서 경제학의 재정 투입 이론이 타당한지를 놓고 열띤 토론을 했었지만 지금은 양적 완화가 새로운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경제학이 이만큼 우리 사회에서 쉽게 논의되는 이유는 우리 생활 자체가 돈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정책은 정권 대부분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경기가 좋아져 주식이 상승하면 선거에서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치가는 어떻게 해서든 경기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에 자연스럽게 정치가는 본인만의 경제 정책을 어필할 기회를 많이 얻고 이 영향으로 경제를 주제로 한 방송이 많아지는 것이다. 덕분에 일반 사람들도 쉽게 경제학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정치가는 경제학 학설을 인용해서 경기를 좋게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간혹 국민 중에는 이들의 경제 정책을 과도하게 믿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경기를 확실하게 살리는 경제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이렇게 하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일 뿐 정치가가 이야기한 경제 정책이 반드시 통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 정책은 대부분 실패로 끝나며 국민의 열렬한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비판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학의 불확실성은 비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제학이 마치 일방적으로 부당한 평가를 받는 피해자로 보일 수 있지만 전적으로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경제학 전문가의 언행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경제학에서 완벽한 성공은 없다. 그런데도 정치가는 그저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 경제학자나 경제 전문가가 할 일은 전문적 입장에서 냉정한 의견을 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책임을 갖고 일하지만 가끔 특정 정권에 붙어 그 정권에 들어가려는 개인적 동기로 정치가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경기가 좋아진다라며 마치 예언가처럼 단언한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학 세계는 단순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존재에 훨씬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주식시장의 억만장자였던 케인스. 경제학의 이러한 특징은 경제학의 성립 배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먼저 경제학은 물리학 같은 자연과학과 달리 상당히 철학적이며 정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요즘에는 배우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유물론과 독일의 철학자 게우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이 사용한 변증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특히 사람의 사고는 산업과 기술, 경제 같은 물질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상호 모순과 대립을 반복하면서 최적의 형태로 진화한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역사는 어떤 일정 방향을 향해 진행하는 가치관으로 처음부터 특정 사상을 기초로 모든 것이 짜여 있다는 의미다. 마르크스주의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현대 경제학의 기초로 이른바 고전파 경제 이론의 대표자인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또한 경제 이론에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세기 최대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스 케인스 또한 처음에는 사람의 심리나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제학의 기초를 확립했다. 그는 일반적인 학자의 이미지와 달리 주식 투자로 거액의 부를 얻는 등 투기꾼의 얼굴도 갖고 있었으며, 모교인 케임브리지 대학의 자금을 굴려 대학에 큰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다. 또한 영국 정부에 협력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금융 시스템 구축을 둘러싼 대미 교섭 책임자로 미국과 팽팽한 교섭을 진행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오늘날에는 경제학이라 하면 어려운 수식을 나열한다는 이미지가 있다. 그런데 막상 케인스의 책을 보면 수식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케인스의 경제 이론은 오히려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기존 경제학의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훗날 자연과학 방법을 활용해 고도로 수식화한 것이다. 즉, 경제학은 처음부터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비즈니스적 측면을 둘 다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경제학자끼리 토론하다 보면 종종 감정적으로 과격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리플레이션을 지지하는 쪽과 리플레이션을 반대하는 쪽은 서로 입이 아플 정도로 비난하며 자신의 학설이 옳다고 주장하곤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물리학이나 화학 등 자연과학 세계에서는 흔치 않은 광경이다. 따라서 경제학에 대해 생각할 때는 이러한 특수한 면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매를 노리지 않는 경제학적 이유. GDP 기초 이론. 투자와 소비의 차이는 그 지출이 미래에 이익을 줄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수준의 두 직장인 중 나중에 보니 한쪽이 부자가 되어 있다면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돈을 쓰는 방법에 있을 것이다.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항상 소비 지출만 하는 경향이 있지만, 돈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본인의 이익으로 돌아올 지출을 선호한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를 경제 전체에 대입해도 마찬가지다. 시설에 투자하여 점포나 공장을 늘리면 이것이 미래의 수익이 된다. 따라서 같은 1조엔이라도 개인 소비에만 1조엔을 지출하는 경우와 시설 등의 투자금으로 1조엔을 지출하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것이다. 지금 일본의 경기가 좋지 않은 원인 중 하나는 기업이 리스크를 피하려고 시설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 경기를 식기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GDP 또한 억제하는 꼴이다. 단 무턱대고 투자를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보다는 기술 진보에 따라 장래에 이익이 될 만한 유망한 대상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질을 담보로 투자해야 훨씬 이득을 볼 수 있다. 순서대로 쉽게 생각하기. 진리를 깨닫는데 인문학을 활용한다는 의미는 수직 모델화를 해본다거나 전망이 좋은 분야를 특화한다거나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의 차이를 발견하는 등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사물의 본질을 생각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건 당연하다,
방법을 알아봤자 부자가 될 수 없다라며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중에서 막상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도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경제 정책을 이야기할 때 보정 예산에 관해서는 거리낌 없이 토론하지만 정작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인 개인 소비에 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반면 무역 수지 증감에 관해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관심이 많다. 하지만 기본적인 경제 상황을 분석할 때 무역 수지가 적자든 흑자든 이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한다. 즉,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사소한 것에 한눈을 팔고 있는 셈이다. 회사 업무나 사생활도 비슷한 상황이다. 영업활동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한 건에 100만 엔 정도의 소량 고객과 한 건에 1억 엔 정도의 거액 고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둘의 영업 성적 기여도는 다를 것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1억 엔이 걸린 일에 노력과 생각을 집중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 기업도 많다. 오히려 기여도가 낮은 일에 집중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규모가 큰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은 소홀하게 되니 이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러면 이미 논점을 벗어난 것과 다름없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절약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집도 많겠지만 사실 가게 내의 고액 지출은 대개 주택, 보험, 그리고 자동차다. 가계 지출을 경제와 마찬가지로 단순 모델로 환원해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한 푼이라도 저렴한 물을 사겠다고 슈퍼를 여기저기 찾아 돌아다니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에 나가는 지출이 많다고 지적하면 대부분 차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반론한다. 반면 지식 있는 사람은 차가 없다면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남는지 또는 택시나 렌터카로 대체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냉정하게 계산한 다음 결론을 내린다. 이처럼 기존 가치관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시도해야 한다. 인공지능 보급으로 누가 웃고 누가 울까? 최근 IT의 가장 큰 화제는 뭐니 해도 인공지능일 것이다. 인공지능이 보급되면 우리 사회는 굉장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이때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일 것이 분명하기에 인공지능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인공지능 핵심은 학습. 인공지능과 기존 컴퓨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제 처리 방법에 있다. 특히 그 방법을 사람이 프로그램으로 정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가 스스로 방법을 학습한 것인지가 관건이다.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 내용이 있으면 인공지능 능력은 거기에 전부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예상 밖의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 반면 컴퓨터 스스로 학습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처할 수 있게 만든 경우는 훨씬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는 먼저 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웃는 얼굴을 판단하는 교육을 한다면 몇 번 이상 입꼬리가 말려 있는지, 몇 % 이상 눈을 뜨고 있는지 등 웃는 얼굴의 조건을 정하고 가르친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웃는 사람의 얼굴을 오래 보여주고 어떤 부분을 토대로 웃는다고 판단하는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때 웃음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는지가 문제다. 웃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식 웃는 사람, 냉소적으로 웃는 사람, 또는 입가는 웃고 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는 사람도 있다. 어떠한 종류의 웃는 얼굴 사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의 능력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만약 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비웃음만 떠올리는 사람이라면 웃음에 대한 인공지능의 이해도는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반대로 웃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교사라면 인공지능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즉,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물은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그가 꼭 컴퓨터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가르치는 분야 쪽에 풍부한 지식이 있고 그것을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과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훨씬 좋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어느새 인공지능은 학습 방법도 스스로 배울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사물의 본질을 보편화할 수 있고 중요한 내용을 체계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핵심 인물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정의한 지식인이라면 인공지능 시대에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작업도 필요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는 프로그래밍이 IT 기술이 아닌 날이 올지도 모른다. 창조적 업무나 월급이 많은 업무일수록 위험하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인공지능 사회를 상상해보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2015년 12월 일본 노동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추계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바뀔 가능성이 큰 직종으로는 일반 사무직, 조립공, 택시 운전사, 계산원 등으로 단순 노동 직종이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대체 가능성이 적은 직종은 미술 감독, 경제학자, 교원, 간호사 등이었다. 창조성이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해나 설득이 필요한 직종은 바뀔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은 노무라 연구소가 예측한 결과와 다를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 말은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보고서가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 보고서는 매우 잘 작성된 것이지만 그보다 문제는 우리가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다. 이 조사는 이 분야의 최고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알고리즘을 제공받아 실시한 것으로 일본에 있는 직종을 조작성, 창조성, 사회 상호작용 등의 항목별로 평가하여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직업을 수치화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로봇화가 되면 그 로봇을 관리하는 업무가 발생하는데 이 조사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이어서 로봇화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의 발달로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있으므로 직업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아무리 로봇이 편리하다 해도 인건비가 훨씬 저렴하다면 사람을 우선 채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직업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창조 능력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뛰어나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지만 인공지능에 적절한 학습 지도를 하면 디자인이나 음악 등 창조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사람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생각해야 한다.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것. 그렇다면 실제로 인공지능은 어떤 형태로 보급되어 있을까?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아무리 편리하다 해도 수지가 맞지 않는 업무에는 응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임금이지만 대인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은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체 가능성이 큰 직종은 단순 지식이나 능력에 의존하는 고임금 직종이다. 구체적으로 의사, 변호사, 항공기 조종사, 회계사, 분석 전문가 등이 있다. 또한 창조성이 필요한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디자이너, 잡지 편집자, 음악 감독 등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직종이 모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리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앞서 인공지능이 보급되려면 당분간은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모든 직종에서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인재가 필요해진 셈이다. 게다가 인공지능을 사람의 보조역으로 활용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성과가 높은 사람은 앞으로 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즉, 인공지능의 보급으로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노동력이 부족해서 업계에 남아있던 사람의 직업이 없어지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라지는 일은 하나도 없을지 모른다. 그보다는 기술이 없는 사람의 일이 사라지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실은 매우 잔혹하다. 차라리 특정한 일만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나을지 모른다. 여기까지 부자의 인문학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가야 게이츠는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투자운용사에서 근무했고 이후 독립하여 금융 컨설팅 전문가로 활약했습니다. 저자 자신도 투자로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고 현재는 경제평론가로서 여러 매체에서 평론을 하고 저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자의 책 돈을 낳는 법칙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문장과 함께 저자의 투자 가치관이 인상 깊게 다가왔었습니다. 이번 책 또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진리를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통찰력을 활용해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경제적 성과로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돈을 버는 감각은 인문학을 공부함으로써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은 본인들뿐 아니라 자식들이 인문학을 익히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데 아낌없이 투자한다고 합니다. 부자일수록 인문학을 배우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그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저자는 부와 연결되는 인문학적 통찰을 사회학, 경제학, 수학, 정보공학, 철학, 역사학으로 나누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공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미시적인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에 주목하게 됩니다. 물론 그 또한 중요하지만 거시적이고 본질적인 흐름을 같이 공부해 나갈 때 큰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실 인문학의 범위는 방대하기 때문에 한 권 한 권 찾아 읽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렇게 인문학적인 지식을 접목해 경제와 돈의 흐름을 쉽게 설명해주는 책은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과 함께 돈 버는 감각을 키워보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